금융시장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라도 공짜 없어요.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제시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수익을 높이 하려면 위험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디든지 돈을 전폭적으로 갖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전폭적으로 믿을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있겠지? 괜찮겠지? 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만 하나 있고 생활비가 없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내가 큰 문제야 있겠어. 견디면 되겠지. 하는 게 이제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식은 내가 노후를 맞으면서 내가 주도를 하면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적극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관점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바꾸어 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수명이 짧다면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런데 60세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30년이란 남은 삶을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마치 하나의 삶을 새로 받은 것처럼 해서 내가 나의 삶을 후반에 내가 한번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플래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서베이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에 사는 부부 기준 대략 지출 금액으로 한 기억하시기 쉽게 한 350만 원 정도. 소득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야 되니까요. 관점이 자산이 아니라 소득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월 얼마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월 얼마를 필요하기 위해서 내 자산이 적정하게 모아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은퇴 승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략 여기에서 300이나 4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월 350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2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야 되죠.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은 300을 곱하면은 6억 원. 그 다음에 400을 곱하면은 이제 8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정도의 이제 은퇴 자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은퇴 자산에서 쿨하게 빼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빼셔야 돼요. 그걸 딱 빼고 나서 내가 이것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은 필요 은퇴 자산이고 아까 6억 원에서 8억 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모아둔 은퇴 자산에서 자녀 결혼 비용을 빼버린 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 그래서 부족하면은 주택을 집어넣어 보고. 왜냐하면 아까 6억에서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출 금액이나 안 그러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되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노후라는 게 결국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고 이 막연한 상황이 현실로 이제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상상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5세 정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이 끊긴 채로 노후를 보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궁핍하게 사는 수 바뀐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월 400을 받았다면 연 5천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된 것들을 한 5년, 6년 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은퇴 자산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노동시장에 적어도 한 65세 그 정도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일자리의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투자하는 것. 그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만일 그런 게 없으면은 금융자산을 쓰든지 주택연금을 빨리 받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연금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출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대출금에 자꾸 같이 쌓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한 70세 정도부터 일반적으로 받는데요.
그걸 50대부터나 60세부터 활용하기도 이제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션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만 63세 이렇게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65세까지 늘어나게 될 텐데 네. 이걸 또 조기 수령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의 곡감을 그냥 먼저 빼먹는 데 불과한 겁니다. 네. 가급적 이 방법을 이제 시행하기보다는요. 그 일자리를 이제 저는 이어가는 것, 보통 한 65세 정도까지는 네.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제가 또 아는 분은 이제 기술을 배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전기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4050 세대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4050의 노후 준비 시작하면 늦을까요? 라고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되겠네요. 전혀 안 넣고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30대 때는 이제 집 사고, 그다음에 자녀 키우고, 뭐 결혼하고 등등 이제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 다 있는 것이고, 이제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소득도 조금 생기고, 그다음에 자산도 조금 쌓이기 시작하고, 대출을 많이 갚아가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산 관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40대 때가 오히려 중요한 때죠. 그다음 5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소득이 이제 막 극대화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자산도 막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착각을 그때 또 50대 때 했습니다만은 많이 받는 소득이 오래오래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3년, 5년 넘지 않습니다. 꺾일 때를 대비하시고 지금 내가 소득이 갑자기 오른 것에 대해서 지출을 똑같이 올리시지 말고요. 드디어 내가 저축을 할 타이밍이 왔구나.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서 지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자산은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자산 극대화되는 게 50대 중반에서 60세 사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극대화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0대, 50대가 노후를 준비하기에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요. 늦었다 말았다 할 때가 아니라 이때 정말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30대에 조금 바쁜 것들, 애들도 키워놓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진짜 대부분 제 주변에도 이제 40대 친구들 하는 얘기가 생활비에서 지금 남는 게 없는데 나 어떡하지?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지? 막 막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 저는 이런 걱정을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60대, 70대의 시간의 길이, 타임스팬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년도 대략 60세에서 55세 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는 훨씬 길어질 거예요. 직장을 나가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선배 세대들이 50대 초반 나가네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지금 40대 같으면 과거에 한 30대 후반, 30대 이렇게로 생각하시고 너무 위세대를 보시지 말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40대 분들이 이제 더 필요한 게 앞으로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나의 전문성이 좀 더 이 업계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전문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만 갖추어 놓으면은 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그럴 텐데 나만 일하겠다면은 오래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밑에 젊은 애들도 별로 없고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있으면 나가버릴 거고 예. 그러니까 나만 할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더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게 40대들의 일반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은퇴 자금을 계산을 했을 때 생활비를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도 한 250에서 300 정도? 이 정도를 조금 만들 수 있는 어떤 은퇴자금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국민연금은 따로 빼고 순수하게 300을 만든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운용을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자산 중에 특별히 내가 저런 자산은 했더만은 나에게
수익률을 6%, 10%를 주더라. 이런 거 하다가 다 걸렸거든요. DLS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 부분이 그 고령자들이 그걸 가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은데 그때 한 4%, 5%를 준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만 안 가면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가입했다가요. 네. 그때 실제 손실액이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요. 수익을 높이 하려면 위험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월 300을 평생도록 만들 수 있다? 네.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표준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도 워낙 달라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택할 때는 고수익도 있고 중수익도 있고 무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택해야 될지 그것은 개인이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무위험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 국채 같은 것이죠. 국채 같은 경우 그것도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3개월이라든지 1년. 왜냐하면 국채 10년짜리도요. 1%가 오르면 가격이 한 8%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무위험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3개월짜리나 이런 거는 뭐 아무리 금리가 변하더라도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 주식을 한 30%, 40% 넣든지 안 그러면 리츠 자산을 넣든지 해서 이제 수익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방향이 대략 한 10% 유동성 가지고 있고 리츠가 한 20%, 25%, 그 다음에 주식이 뭐 한 3, 40%? 예, 나머지가 채권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시면은 혹시 MMF 이런 게 유동성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주식을 많이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 예. 왜 사실은 여쭤봤냐면 대표님을 따라서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저도 주식 펀드 매니저한테 이제 주식 종목도 물어보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한테 매일 전화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샀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그 양반 벌써 파는 거예요. 아직 안 파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단점입니다. 그걸 따라한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주식 종목에서 그런 거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종목을 잘못 선정해 줬느냐? 그 사람은 돈을 벌었고 나는 못 버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어볼 때 몇 % 정도 오르면 팔아버릴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사실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위험한 걸 피하기만 해도 무난하게 좀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람의 그 행동 경제학적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신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갖다 놓아요. 다들 실패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다 평균의 법칙에 일단 지배를 받습니다. 네. 젊을 때는 그러셔도 좋은데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하느냐 하면은 고수익을 원하면서 안정된 것을 원합니다. 그게 머리에 내리에 꽉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ELS나 DLS가 나오면은 그게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거 위험은 낮은데 수익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하면은 오히려 위험은 높은데 수익이 낮은 것입니다. 이거는 금융 사기가 아니라 네. 이제 고수익의 리스크인 것이죠. 금융시장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라도 공짜 없어요.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제시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제시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면 되죠.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요.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이제 우량한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숨겨진 리스크가 있는 것들, 그리고 복잡해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뭐 사실은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모두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죠. 금융 상품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절대 전폭적으로 돈을 갖다 넣지는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다 못 갖다 넣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절대 어디든지 돈을 전폭적으로 갖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전폭적으로 믿을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은 사회적 큰 흐름을 탄다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를 많이 낳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안 낳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주택을 매체를 해주느냐 뭘 해주느냐 이것이 너무나 마이너한 요인이고 AI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자꾸 줄여나가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만 봐도 느끼죠. 외식 한 번 해도 느끼죠.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금리도 높아져 있고 물가도 높아져 있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수 부분은 계속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내수 부분에서 이제 우려하는 바는 저성장이 이제 좀 지속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전에 IMF 같은 때는 이제 경제가 어려웠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가 영향을 이미 많이 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 영향은 아마 2040년 정도 전후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향이 닥쳐오게 될 거고요. 지금 베이비 부모 해봐봐야 이제 63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령화에 별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년 지나면은 한 1,500만 명 되는 인원이 다 옮겨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구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다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좀 더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인구에 관한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산부인과하고 유아용품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있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으면은 그 산부인과는 이제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피부 치료라도 해야 되겠구만 해서 업종을 바꾸어 가지고 피부 시술하는 걸로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서바이벌을 한 거죠. 그렇죠. 유아용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가진 곳들이 거의 이제 망해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유아들 이제 구두를 79만 원짜리 구두라든지 유모차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유아 시장에만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청년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유아들이 자라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나는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가 안 된다 하면은 뭔가 그 흐름을 탄 것입니다. 그 흐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사실 뭔가 영끌로 이제 아파트를 뭐 구입하셨다거나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지금 너무나도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른 그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계 부채의 높은 비율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 비중이 저렇게 높으면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하기를 국가의 채무도 있고 기업의 채무도 있고 가계의 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성이 가계의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신용도만 유지되면 컨트롤 할 수 있고 그게 개인들한테 생활에 영향을 줄 거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미 100%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고 일본은 260% 이러더라도 뭐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은 예외일 것이다. 우리만은 가계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가졌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은 반드시 이 부분은 소비의 제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대출을 끼고 있다든지 전세 보증금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경매에 넘어가면 아예 건물하고 그거하고 퉁치면 끝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아주 많이 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채권 금리가 8%인데요. 2019년, 20년 가면은 거의 1% 이하로 떨어졌죠. 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까지 느낀 것은 내가 대출액을 2배로 늘려도 내 이자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게 되기 그럼요.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자 부분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니까요. 토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뭐 빠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신나게 올라온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률을 높였다가 요즘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그 다음에 GDP 대비한 가계부채,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 탑을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정말 위험한 지금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대출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영향을 준 것들이 이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된다는 것이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정말 확인을 했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도 하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을 다들 좀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나 경제나 국가가 모두 이제 효율적인 몸으로 자꾸 바꿔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AI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자꾸 줄여나가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늘어난다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많은데 사람 사용하는 것을 줄여가는 시스템이 지배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일 사회가 확 변해가면서 기술 혁신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비중이 확 줄어든다면은 젊은 사람 인구도 줄어들고 그럼 매칭이 돼서 딱 좋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사회가 오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매칭이 되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일본 보고 그랬어요. 일본이 1.2명인데요. 야, 일본 저거 나중에 가면 인구 저거 크게 줄어든다더라, 소멸한다더라 하다가 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봤더만 이거는 0.6명, 0.7명 이런 거예요.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해서 이제 한국을 보면은 뭐 이제 국가가 소멸한다 하고 난리인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제일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출산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70년대 이런 때 이제 경제학자들이 출산의 요인들을 다 공부를 하고 리서치 자료도 많이 냈는데 요즘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사회적 큰 흐름을 탄다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회의 흐름이 이제 애를 많이 낳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또 갑자기 안 낳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주택을 매체를 해주느냐 뭘 해주느냐 이것이 너무나 마이너한 요인이고 사실은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요즘 잘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는 뭐 위험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예를 들어 사람을 적게 쓰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위기의 시대를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이전에 나왔던 책 중에 내 치즈가 어디로 가나 하는 책이 있었죠. 네. Where is my cheese라는 네. 것인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시사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갖다 먹던 치즈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한 쥐는 앉아가지고 이 치즈가 왜 없어졌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한 쥐는 아시다시피 그럼 난 치즈 있는 곳으로 옮기지 하고 그냥 치즈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찾아갔습니다. 그 쥐는 떠났고 이 쥐는 아직도 이제 앉아서 내 치즈가 어디로 갔을까 이걸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사회는 항상 모든 곳이 치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 치즈가 없어지면 다른 쪽으로 치즈가 옮겨가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몰이나 오프라인은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이 확 넓어진 것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지상파들이 미디어를 석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버들이 쫙 이제 그 미디어를 석권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는 항상 어디에든지 있는 것이고요. 변화가 큰 곳일수록 기회는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트렌드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2040이 주로 소비의 주된 트렌드를 잡았다면은 앞으로 좀 있으면은 5070이 이제 소비의 트렌드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AI로부터 대변되는 이 트렌드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예, 그런 쪽에 이제 변화를 그 트렌드를 타시는 것,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조금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렌드를 조금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는 조금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 자산을 이제 구조적으로 어디에 갖다 놓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금리가 너무 높은 바람에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금리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뭐 리츠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금리 전망을 할 때 다들 올 초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일 거라고 보았고요. 경제가 그렇게 눈에 금방 꺾인다 만다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데이터가 확 꺾여 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순간이 안 나오니까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한두 달 사이에도 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크게 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6월, 9월 정도를 보았다가 그 중에서 그러면은 한 9월 정도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정도면은 거의 피크이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도 여기서 더 올리기 힘듭니다. 네, 거의 다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인하하게 될 겁니다. 주식에 관련된 거라면은 저는 뭐 절대적으로 미국에 갖다 놓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달러를 그대로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화, 인구 구조, 국가 전체의 틀 이런 거로 볼 때는 미국의 주식을 갖고 달러를 갖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이전부터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타이밍상은 보면은 지금은 조금 미국 주식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경기가 뭐 좀 꺾인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면 또 한번 떨어지겠죠. 그런 때 정도에는 기다리셨다가 좀 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하시지 말고 제발. 어떤 학자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S&P 500이 10% 기대 수익입니다. 지수를 사면요. 네네. 미국의 주식의 종목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인데요. 0% 이하입니다. 네? 이게 사람들의 착각인 것이죠. 10명의 학급에서 2m짜리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평균 키가 탁 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닌 거죠. 눈을 감고 이렇게 탁 사람을 선정해 보면은 평균 키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을 선정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미국의 S&P 500 혹은 미국의 주식 수익률 10%를 만들어낸 것은 슈퍼스타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머지 주식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슈퍼스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거는 못 고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종목이나 ETF를 좀 사놨는데 돈은 벌었습니다. 네. 좀 벌었는데요. 뭐 때문에 벌었겠습니까? 슈퍼스타가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엔비디아.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엔비디아가 없었다? 그럼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 종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일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지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수를 하시면은 슈퍼스타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수의 수익률이 한 2% 이렇습니다. 근래 한 10년 이렇게 보면요. 네,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해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부담률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35%, 36% 정도 됩니다. 소득이요? 예, 국민연금은 그런 면에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연금 제도가 붕괴되어서 내가 연금을 못 받는다? 그거는 국가가 그때 붕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하면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번 개혁안이 26년 만에
개혁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또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1988년에 도입되었죠. 도입될 때는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저거 저렇게 많이 주는구나 해서 이제 조금 후하게 주는 것이죠. 수명만 길어졌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오래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저출산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한쪽에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진행 상황이 제5차 재정 추계를 하고 나서 컨셉을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이제 재정 안정화 컨셉이고 하나가 소득 보장인데요. 재정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인 보험료율을 이제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냈는데 내가 더 받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보장해 준 것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3%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인데요. 지금 후자 쪽이 사람들의 이제 호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 이게 사실은 아주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3에서 한 20% 사이 정도를 보험료를 내니까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는 고령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올렸는데 받는 금액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차세대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입니다. 차세대는 나는 보험료를 올리는데 나는 더 받는 거 없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10대이거나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20, 30년 후에 40대가 되겠죠. 국민연금에서 내는 비중,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비중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또 불안도 있어요. 보험료 수입하고 운용 수익에 비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 이제 2040년이고요. 또 한 10년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기금이 다 소진되게 됩니다. 2050년이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적자가 조금 심해지면은 나중에 한 해 이제 보험료로 나가는 게 300조, 그다음 좀 있으면 500조 뭐 이렇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이라 그러죠. 국가가 이제 적자를 내서 이걸 메꾸지 않고 전적으로 보험료를 받아서 하면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국민 부담률입니다. 네. 그 부담률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35%, 36% 정도 됩니다. 소득이요? 예. 국민연금은 그런 면에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지탱되겠느냐 하는데 36%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부의 적자 국채로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공무원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어 가는데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때 가면은 36%는 이제 다 보험료를 받는다 하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 정부 채무가 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은 이제 섞어서 부담을 해 나가겠죠. 근데 사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왠지 나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을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안 내면은 뭐 안 내려면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네. 의무적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요. 회사가 도와주는 것까지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13%를 낸다고 그러면은 네. 그럼 6.5%를 내는 것이죠. 6.5%는 이제 회사가 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그냥 큰 시스템입니다. 이게 붕괴되면은 그 국가가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그즈라고 해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도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되면서 결국 이태리도 그렇고 다 연금이 문제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금을 없앴습니까? 큰일 나죠. 연금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연금 제도가 붕괴되어서 아무도 못 받는, 내가 연금을 못 받는다? 그거는 국가가 그때 거의 뭐 붕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퀄리티. 얼마나 이게 이 소득의 퀄리티가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줍니다. 죽을 때까지 주는 거는 뭐 민간의 종신연금도 그렇게 줘요. 네. 그런데 그는 민간의 종신연금 금액이 확정돼 있고 안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5.1% 물가 올랐을 때는 연금액이 5.1% 늘어났어요. 이것까지 되는 종신연금은 민간에서는 못합니다. 국가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깔고 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최소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을 공적연금으로 마련되면 제일 베스트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어렵고 그래도 가급적으로 이제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금액이 이제 조금 받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수명이 길어진 만큼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을 맞벌이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요. 네. 두 명이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은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연금 맞벌이라고 이름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로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까지 연금 개혁안이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그러면 이 9%로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건가요? 네,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이미 이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이제 조금씩 낮춰갔죠. 그래서 이제 40% 만들어 갔으니까요. 받는 것을 조금 덜 받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받는 것을 덜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에서 더 나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 논의들이 있었다가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쑥 들어갔다가 그렇죠. 이번에 논의가 나왔을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소득 대체율도 조금 올려주고 보험료 납입금도 9%에서 13%로 좀 올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절충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속도도 늦습니다. 보십시오. 2040년이면 지금부터 얼마 남았습니까? 재정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10년, 11년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한 4, 5년만 늦게 하면은 나중에 보험료를 올려서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은 보험료율을 훨씬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조금씩 타격이 저항이 덜하게 보험료를 올려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빠른 것이 아닌 것이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리스나 이런 데서 보듯이 사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국가 채무를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져야 된다든지 그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은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잘 기억이 되어야 국가가 이제 안정적인 틀에서 이제 국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오는 데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여러 세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뭔가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앞으로 연금 제도가 세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좀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짐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90대나 이런 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이니까요. 저 세대는 정말 살아 있어 준 것만도 고마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동란이라든지 살아 있어서 국가를 이렇게 유지해 준 것만 하더라도 이제 다행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60년대생이나 베이비 부모는 경제가 고성장할 때 같이 있어서 물론 양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은 에너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서로 간에 한 발씩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받는 사람들도 양보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받는 것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100살, 120살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난 이걸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논의돼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종의 캡을 씌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이죠.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받는 금액을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에 안분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는 불확실성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혹은 차세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나중에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사회가 컬랩스 해버리면요. 나중에 연금도 다 취소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조금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앞으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